국민의당으로 가죠. 국민의당은 이용주 공명선거 추진단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단장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안철수 의원은 지금 뚜벅이 유세 중이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그 귀한 시간을 뚜벅뚜벅 혼자서 걸어 다니시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까지 언론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국민을 만나는 소통에서 좀 효과가 덜했다라고 판단하신 겁니다. 직접적으로 국민을 만나고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의 뜻을 듣고 직접 전하는 게 좀 더 효과적으로 안철수의 진심을 덜어내는데 더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세요. 마지막 판세 문제인데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는 안철수 후보는 이미 넘어섰고 문재인 후보도 지금 뭐 거의 넘어섰다 이런 판세 분석을 하고 있고 승리를 확신하고 있고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뭐 승리 확신은 물론이고 과반수 당선을 호소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 캠프는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먼저 홍준표 후보 측이나 문재인 후보 측에서 뭐 그럴 만한 주장을 하는데도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먼저 홍준표 후보 쪽에서도 뭐 어느 정도까지 지지가 올랐다가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막말 사건들 이런 걸로 인해서 다시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 가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 측에서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42, 43% 가다 요즘은 뭐 사실 39, 38 다시 내려가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다시 표를 모으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여론조사를 발표할 수는 없는 기간이지만 지금 그렇죠. 그 전에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후보도 어느 정도 지지율이 하락 정체되어 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금 상승세로 돌아서서 열심히 지금 뭐 지지세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분위기를 판단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주말 내내 이어졌던 쟁점이 뭐냐면 국민의당이 공개한 문재인 후보 아들이죠. 문준용 씨 지인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문 씨가 특혜 채용됐다는 주장을 유학 시절에 가까운 지인을 통해서 증언을 한 건데 음성 변조도 돼 있고 신원도 공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문 후보 측에서는 그 사람 가짜다 이렇게 반박하고 나섰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예상대로 문재인 후보 측 민주당 측 고발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고발한다만 고발을 예상될 것을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음성을 빌려준 사람, 뭐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나중에 밝힐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히 고발에 나선 이유는 지금까지 문준용 아들 의혹에 더해져서 이번 건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직접 관여했다는 부분이 나타나 있어서 강력히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성 변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언론사에 녹음 파일을 제공을 했습니다. 지금 뭐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도 원래 음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원 공개 여부도 제보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점까지 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공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차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면은 신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신원도 그러니까 언젠가 공개가 돼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가짜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니 근데 지금 이 녹취록을 공개를 하시자 미국 유학 시절에 문준용 씨의 룸메이트였다는 송모 씨가 어떤 발언을 했냐면 국민의당이 증인으로 내세운 그 사람이 밝힌 그 조건에 의하면 거기에 맞는 사람은 오로지 나밖에 없는데 왜냐 유학 시절에 6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내가 아닌데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이런 공개 주장을 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저희들이 확보한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명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복수의 사람으로서부터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 자체 문준용이 아버지인 문재인 후보가 고용정보원에 원서를 지워서 내라 했다는 말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권양숙 여사의 구촌 관련된 인사청탁 문제, 이것도 결국은 국민의당이 잘못 알고 사과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번에도 혹시 비슷한 실수는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도 하시던데요. 저도 말씀드리면은 원래 그런 걸 한 다음에 사과하는 경우 드문데 저희들이 굳이 사과를 했던 이유는 그런 주장을 하도 많이 해서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걸 밝혀놓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사과라든지
의혹에 대해서 당당히 대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 사실이다. 믿어도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민의당 의견 이렇고 민주당 의견 이렇고 국민들 듣고 판단을 하시리라 믿고요. 대선 하루 전입니다. 마지막 호소. 왜 대통령은 안철수인가? 똑같이 기회 드리죠? 예. 지금 이제 미래의 대한민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문재인 후보 훌륭하신 후보입니다. 하지만은 보수 세력을 괴물시킨다겠다. 영남 폐륜 세력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 훌륭하신 분입니다. 하지만은 색깔론, 최근 들어 사실 빨갱이 세력, 좌파 척결하겠다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예? 국내는 너무나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대탕평하고 대통합할 수 있는 미래의 대통령 안철수 후보만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살려나갈 수 있는 후보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대선 후보 빅3 기호 1, 2, 3번의 현재 판세 그리고 주말 사이 이슈가 됐던 쟁점들 잠깐씩 풀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문제 녹취 파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들어보고서 두 분에게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아빠가 얘기를 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걔가 뭘 알겠어요.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서 했었던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네. 자, 우선 손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 인터뷰가 당시에도 이게 조작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바로 나왔거든요. 네네. 특히나 이제 그 동창들 같은 경우에 동창이 많지 않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 다 아는데 저런 인터뷰를 할 사람이 없다. 실제와 굉장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모두 깜짝 놀랐다라고 굉장히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지금 반말 인터뷰였는데 저것도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 이상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 내용이 조작됐다고 현재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끝까지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그 관련자들의 도덕적인 그런 정치적인 비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대선 때마다 이런 의혹 제기들이 많이 있고 그 중에서는 나중에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밝혀지는 일들이 적지 않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조적으로 어떻게 이걸 꼬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들을요. 역시 이것은 강력한 처벌 이런 일을 벌였을 때 과연 내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발생된 내용들을 들어보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나중에 대선 끝나고 나면 어차피 고소고발을 다 취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기간에 일단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다시 말해서 대선 끝난 뒤에는 대부분 양측이 서로에 대한 비판들을 했지만 결국 새 정부의 출범이라든가 또는 선거 이후에 그런 개혁 분위기를 감안해서 서로 고소고발을 취하는 그런 관행에 대해서 좀 낙관하고 이런 일을 쉽게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충격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제3의 공당 아니겠습니까? 공당에서 더군다나 대통령 후보를 가지고 있는 정당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는 와중에 이런 조작 사건이 벌어졌다. 이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범죄 행위라고 보고요. 이런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서는 역시 국민들의 감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또 필요하지만 결국 이런 일을 벌어졌을 때는 정말로 엄청난 중벌을 받는다는 것. 지금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징역 7년 이하의 이 처벌을 받게 돼 있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가볍지는 않은 처벌인데도 불구하고 대선 이후를 겨냥해서 이렇게 쉽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측면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그렇다면 관계자들이 더욱더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되고 이것이 다시는 이런 일 감히 기획할 수 없도록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선거 제도에 있어서도 좀 개선할 점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당이 어제 먼저 공개하고 사과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해당 인물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압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했거든요. 게다가 이제 검찰에 소환되어 가지고 직접 검사를 대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직면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사실을 밝혔고 또 그러자 결국은 국민의당에서는 당연히 검찰에 적극적으로 출석을 해서 진실을 밝혀라라고 지시를 한 후에 이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좀 늦은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대선이 끝난 지 한참 지났고요. 또한 대선 과정에서 몰랐다 하더라도 그 후에 이제 대선이 끝난 후에 자신들이 국민의당에서 했던 여러 가지 발언들에 대해서 사후 점검들이 있고 확인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작업이 없었거나 너무 늦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박주선 비대위원장 모습이고요. 어제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발언 그리고 오늘 나온 민주당의 발언 잇따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국민의당에 제보된 카톡 캡처 화면 및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본의 아니게 국민 여러분께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혼란을 드려서 공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위 전략회의에서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당시 문준영 씨에 대한 공작 정치에 대해서 매우 충격적인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사과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후보였던 분과 선대위원장과 같이 이 일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검찰의 수사를 예의주시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이유미 씨가 긴급 체포돼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다가 긴급 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긴급 체포가 되는 겁니까? 네. 일단 그 정유라 씨 경우와 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긴급 체포가 아니라 체포영장을 검찰이 청구해서 영장을 발부받은 다음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체포를 했습니다. 이거는 검찰이 볼 때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죄를 범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를 받은 것인데요. 하지만 이번에 이유미 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참고인으로 불러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이제 듣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긴급 체포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이제 본 것인데요. 일단 그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범죄여야 하고요. 그리고 또 도주 우려 등등이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긴급 체포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긴급 체포했는데요. 예. 긴급 체포한 후에 절차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요. 따라서 지금 검찰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을 텐데 그 조사 결과가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긴급 체포되는 순간 신분은 피의자로 자동으로 전환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피의자로 봤기 때문에 긴급 체포를 한 것이고요. 지금 긴급 체포된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고요. 피의자 신문 절차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피의자 신문 조서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요. 나중에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 이런 경우에 징역 7년 이하 징역 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좀 가볍다고 높여야 한다 보신 입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공당에서는 당연히 사실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되고요. 특히 미국의 트럼프, 클린턴 대선에서부터 이제 가짜 뉴스가 굉장히 횡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로 인해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이제 팩트 체크라든가 정확한 진실을 파악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는 이렇게 조작되는 상황들을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은 각 정당이라든가 또는 정치 기관들에서 이 가짜 뉴스와 또 이렇게 조작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만 네. 결국은 처벌 수위가 더 높아져야 이런 엄두를 낼 수 없는 범죄를 조작하거나 이런 상황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요. 현재 공직선거법 250조 2항에서 이런 허위사실 공포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 부분은 상당히 중하다고 봤기 때문에 사실은 7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당히 사실은 높은 수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결국은 이런 대선이라는 정말로 중요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공직선거의 장에서 벌어진다는 측면에서는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정말 책임감을 더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돼야만 이런 범죄의 의도를 감히할 수 없다. 물론 여기에는 역시 법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의 개선이라든가 또는 정치권의 이 정당에서의 책임 있는 그런 자세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네. 이 사안이 결국은 조작이 된 국민의당에서는 혹독한 여론의 비판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긴급 체포돼 있는 이유미 씨 그리고 그 윗선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 어떤 인물들인지 장민정 앵커의 브리핑을 들으시고 다시 오겠습니다. 서울시장이 되기 위해 물불 안 가리는 정치인, 이 선거팜의 추악함을 들추는 영화 특별시민입니다. 영화 속에서 최민식 씨는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선거야. 이 영화 같은 일이 실제 벌어졌습니다. 국민의당이 문준용 채용 특혜 제보가 조작된 거라고 사과하면서 막장 영화의 주인공으로 두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당원 이유미 씨와 최고위원을 지낸 이준서 씨입니다.
20대 총선에서 전남 여수 예비후보로 출마했다 탈락한 당원 이유미 씨는 안철수 전 대선 후보와 사제지간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청춘 콘서트 서포터즈로 활동했고 안철수 대선 캠프 회고록의 저자이기도 한데요. 이 씨는 현재 다 모 위원장이 지시한 일이라며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모 위원장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입니다. 소셜벤처 사업가로 지난해 인재영입 1호로 국민의당에 입당했는데요. 청년 비대위원을 지냈고 안철수 캠프에서도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윗선의 개입 여부를 떠나 국민을 위한 정치, 새 정치를 하겠다던 국민의당은 이번 일로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기게 됐습니다. 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그 이준서 전 최고위원뿐만이 아니라 그 윗선이 있는지를 밝히는 게 수사의 수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당시에 대선 과정에서 곧바로 고소 고발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자신감에 기반해서 민주당 측에서 이제 그 조치를 취한 것인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유미 씨가 혼자 독단적으로 기획해서 실행한 것인지, 아니면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지시를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또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뿐 아니라 그 윗선의 어떤 개입이나 지시나 묵인, 방조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범죄이고요. 또한 아까 교수님 잘 지적하신 대로 이 공직선거법 250조 2항 위반이기 때문에 만약 유죄라고 판단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에도 처할 수 있는데, 이게 공직선거법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범죄 중에서 굉장히 중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법정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250조 2항 위반입니다. 따라서 검찰에서도 이 사안의 중대성을 이제 감안해서 철저한 조사할 것이고, 단순히 이유미 씨나 이준서 전 위원장의 전 최고위원의 어떤 혐의 사실을 밝히는 걸 넘어서 과연 이 국민의당 차원에서 또는 국민의당에 누가 개입하였는지 여부까지 밝히지 않고서는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이 규명됐다고 볼 수 없거든요. 정치권에서도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이제 국민의당 또는 다른 정당에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수사기관에서 밝혀주는 것이,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진상을 밝힌 후에 처벌받을 자가 있다고 한다면 기소를 해서 엄하게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선거 규칙 그리고 선거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과거의 리베이트 의혹 사건, 물론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만은 그때보다도 오히려 더 지금 큰 위기가 아닌가 싶고요. 안철수 전 대표한테는 어느 정도의 파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국민의당 이 당직자 일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따르면 안철수 전 대표, 대통령 후보로서 책임져야 된다, 정계 은퇴를 거론하는 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일단은 문제가 과연 어느 선에서 이 부분이 기획이 됐고, 어느 정도 정말 묵인이 됐고,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고, 어느 분들이 알았는지, 그 부분을 일단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정확한 법적인 책임과 정치적인 책임을 질 텐데, 네. 아무래도 검찰 조사를 통해서 과연 선대위에 어느 정도 보고가 된 후보가 있고, 선대위원장이 있고, 선대위가 있고, 선대위 관계자들이 있고요. 거기에 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관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선에서 이 사안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보고를 받았는지, 기획은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를 좀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안철수 전 대표는 대통령 후보로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명키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도덕적 책임은 당연하고요. 네. 아마 알았을 가능성이 저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도 공당에 또 새정치를 주창한 대통령 후보가 이런 조작 문제에 개입이 되기는 사실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러나 당사자들은 이유미 씨라든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직접적인 제자라든가 굉장히 안철수 전 후보를 따르는 그런 정치인들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이 도덕적 책임을 명키는 어려워 보이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도 이 사안의 이 책임 소재와 이 내용들이 규명이 된다면 안철수 후보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국민은 아마 사과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국민의당의 개입 정도에 따라서는 결국은 정치적인 책임까지도 져야 되는 상황. 법적인 책임까지는 제가 보기로는 아마 안철수 후보가 져야 될 상황은 오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덕적, 정치적 책임은 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네, 현재 4당 체제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봤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의 정치적인 어떤 비중 입지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난처하겠죠. 직접적으로 이 사안에 개입한 정치인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책임을 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나 정치인들의 경우에도 그로 인한 피해를 당연히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하나가
이게 이 사건의 진상이 어떻게 드러나고 또 이 사건의 내막이 무엇인지 밝혀진다고 한다면은 지금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국민의당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걱정된다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당 차원에서 진상규명하기 위한 위원회를 발족했다고 하니까 최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모든 내용을 확인해가지고 밝힌다고 한다면 그나마 좀 국민들의 용서를 좀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이유미 씨가 지인에게 국민의당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기 직전에 지인에게 보낸 그 문자 메시지가 지금 이제 언론에 좀 보도가 되고 인터넷에 좀 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획해서 지시해놓고 이제 와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한다. 당에서 몰랐다고 하고 이제 그 당원들에 대해서는 이제 출당 조치를 취한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가능성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미 씨가 본인의 어떤 억울함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허위의 그런 그 내용을 지인들에게 보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자 메시지의 내용까지도 국민의당 차원에서 먼저 확인해야 되겠고 또한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검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당장 이런 그 국민의당의 그 캐스팅 보트로서의 입지가 축소되는 것이 청문회 전국에도 영향을 일정 부분 미치게 될 것 같은데요. 자, 우선 내일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마침내 시작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의혹들, 특히 국방개혁을 담당해야 될 국방장관입니다. 우리 장병들, 우리 청년들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사실은 우리 국방의 의무를 다하도록 군에 보내고 있는 현실에서 방산비리라든가 또는 군내 의문사라든가 지금까지 군내에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개혁하기 위해서 역할을 담당해야 될 국방장관이 현재 정관 내유 문제라든가 지나치게 높은 자문료에 대한 의혹이 있고요. 최근에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과거 뭐 이장 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그런 도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송영무 후보자의 경우는 본인이 국방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 새 정부에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도덕성의 측면에서 그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다면 내일 아마 거센 공세, 아마 지금 가장 높은 야당의 타겟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내일 굉장히 험난한 청문회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낙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은가. 우려 섞인 그런 전망들이 정치권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굉장히 거센 그리고 파고가 높은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네,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더군다나 지금 뭐 음주운전 은폐 의혹까지 새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해명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이 이제 송영무 장관 후보자고요. 그 다음 날이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 다음 날이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렇게 잇따라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세 사람의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김홍국 교수님, 손수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당으로 가죠. 국민의당은 이용주 공명선거 추진단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단장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안철수 의원은 지금 뚜벅이 유세 중이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그 귀한 시간을 뚜벅뚜벅 혼자서 걸어 다니시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까지 언론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국민을 만나는 소통에 있어서 효과가 덜했다라고 판단하신 겁니다. 직접적으로 국민을 만나고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의 뜻을 듣고 직접 전하는 게 좀 더 효과적으로 안철수의 진심을 드러내는데 더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세요. 마지막 판세 문제인데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는 안철수 후보는 이미 넘어섰고 문재인 후보도 지금 뭐 거의 넘어섰다 이런 판세 분석을 하고 있고 승리를 확신하고 있고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뭐 승리 확신은 물론이고 과반수 당선을 호소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 캠프는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먼저 홍준표 후보 측이나 문재인 후보 측에서 뭐 그럴 만한 주장을 하는데도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먼저 홍준표 후보 쪽에서도 뭐 어느 정도까지 지지가 올랐다가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막말 사건들 이런 걸로 인해서 다시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 가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 측에서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42, 43% 가다 요즘은 뭐 사실 39, 38 다시 내려가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다시 표를 모으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여론조사를 발표할 수는 없는 기간이지만 지금 그렇죠. 그 전에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후보도 어느 정도 지지율이 하락 정체되어 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금 상승세로 돌아서서 열심히 지금 지지세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분위기를 판단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 씨가 어떤 발언을 했냐면 국민의당이 증인으로 내세운 그 사람이 그 조건, 그 사람이 밝힌 그 조건에 의하면 거기에 맞는 사람은 오로지 나밖에 없는데 왜냐 유학 시절에 6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내가 아닌데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이런 공개 주장을 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저희들이 확보한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명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복수의 사람으로서부터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 자체 문준용이 아버지인 문재인 후보가 고용정보원에 원서를 지워서 내라 했다는 말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권양숙 여사의 구촌 관련된 인사청탁 문제, 이것도 결국은 국민의당이 잘못 알고 사과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번에도 혹시 비슷한 실수는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도 하시던데요. 저도 말씀드리면은, 원래 그런 걸 한 다음에 사과하는 경우 드문데, 저희들이 굳이 사과를 했던 이유는, 그런 주장을 하도 많이 해서,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걸 밝혀놓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사과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당당히 대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 사실이다. 믿어도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의견 이렇고 민주당 의견 이렇고 국민들 듣고 판단을 하시리라 믿고요. 대선 하루 전입니다. 마지막 호소. 왜 대통령은 안철수인가? 똑같이 기회 드리죠? 지금 이제 미래의 대한민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문재인 후보 훌륭하신 후보입니다. 하지만은 보수 세력을 괴물시킨다겠다. 영남 폐륜 세력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 훌륭하신 분입니다. 하지만은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주말 내내 이어졌던 쟁점이 뭐냐면 국민의당이 공개한 문재인 후보 아들이죠. 문준용 씨 지인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문 씨가 특혜 채용됐다는 주장을 유학 시절에 가까운 지인을 통해서 증언을 한 건데 음성 변조도 돼 있고 신원도 공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문 후보 측에서는 그 사람 가짜다 이렇게 반박하고 나섰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상대로 문재인 후보 측 민주당 측 고발까지 했지 않습니까? 고발한다는 말 고발이 예상될 것을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음성을 빌려준 사람 민주당 주장대로 하면 나중에 밝힐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히 고발에 나선 이유는 지금까지 문준용 아들 의혹에 더해져서 이번 건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직접 관여했다는 부분이 나타나 있어서 강력히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성 변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언론사에 녹음 파일을 제공을 했습니다. 지금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도 원래 음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원 공개 여부도 제보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점까지 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공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차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면은 신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신원도 그러니까 언젠가 공개가 돼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가짜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지금 이 녹취록을 공개를 하시자 미국 유학 시절에 문준용 씨의 룸메이트였다는 송모 씨. 다른 것으로 밝혀지는 일들이 적지 않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조적으로 어떻게 이걸 꼬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들을요. 역시 이것은 강력한 처벌, 이런 일을 벌였을 때 과연 내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발생된 내용들을 들어보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대선 끝나고 나면 어차피 고소고발을 다 취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기간에 일단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다시 말해서 대선 끝난 뒤에는 대부분 양측이 서로에 대한 비판들을 했지만 결국 새 정부의 출범이라든가 또는 선거 이후의 그런 개혁 분위기를 감안해서 서로 고소고발을 취하는 그런 관행에 대해서 좀 낙관하고 이런 일을 쉽게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충격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제3의 공당 아니겠습니까? 공당에서 더군다나 대통령 후보를 가지고 있는 정당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는 와중에 이런 조작 사건이 벌어졌다. 이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범죄 행위라고 보고요. 이런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서는 역시 국민들의 감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도 필요하지만 결국 이런 일을 벌어졌을 때는 정말로 엄청난 중벌을 받는다는 거. 지금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징역 7년 이하의 이 처벌을 받게 돼 있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가볍지는 않은 처벌인데도 불구하고 대선 이후를 겨냥해서 이렇게 쉽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측면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그렇다면 관계자들이 더욱더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되고 이것이 다시는 이런 일 감히 기획할 수 없도록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선거 제도에 있어서도 좀 개선할 점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당이 어제 먼저 그 공개하고 사과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해당 인물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압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검찰에서 색깔론, 최근 들어 사실 빨갱이 세력, 좌파 척배했다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예. 국내는 너무나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대탕평하고 대통합할 수 있는 미래의 대통령 안철수 후보만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살려나갈 수 있는 후보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선 후보 빅3 기호 1, 2, 3번의 현재 판세 그리고 주말 사이 이슈가 됐던 쟁점들 잠깐씩 풀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 문제 그 녹취 파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들어보고서 두 분에게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아빠가 얘기를 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걔가 뭘 알겠어요.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서 했었던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네. 자, 우선 손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 인터뷰가 당시에도 이게 조작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바로 나왔거든요. 네네. 특히나 이제 그 동창들 같은 경우에 동창이 많지 않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 다 아는데 저런 인터뷰를 할 사람이 없다. 실제와 굉장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모두 깜짝 놀랐다라고 굉장히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지금 반말 인터뷰였는데 저것도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 이상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 내용이 조작됐다고 현재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끝까지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그 관련자들의 도덕적인 그런 정치적인 비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대선 때마다 이런 그 의혹 제기들이 많이 있고 그 중에서는 나중에 사실과 전혀